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법인세법 다 끝났죠? 할만하셨어요, 법인세법? 복습 좀 하셨어요? 이제 세무조정 막 할 수 있겠어? 나오면? 사례들 있으면 세무조정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일단 그 가장 법인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이라 그랬죠. 그거 못하면 법인세법 끝까지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 꼭 아셔야 된다. 자, 그럼 소득세법 넘어가도 돼요. 자, 소득세법 지난 시간에 그냥 맛보기만 봤어요. 자,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소득세이다. 그래서 그건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개인의 소득은 그 과세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 과세하는 범위 있죠. 과세하는 소득 어디까지 볼 거냐, 그거를 보는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 학설이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자, 소득 원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자산 증가설이 있어요. 학설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어디까지 과세할 거냐? 자, 소득 원천설은요, 말 그대로 요거예요. 계속적 경상적으로 생기는 그런 것들만 과세를 하겠다 하는 게 소득 원천설이요. 그래서 소득이 어디서 생겼는지 원천을 밝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악을 해서요, 어떤 소득들이 개인한테는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런 소득들은 과세하겠다 하는 게 그게 소득세법 입장.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근간을 둬서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랬죠. 자, 소득 원천설이란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계속적 경상적, 일상적으로 생기는 그런 소득이란 얘기요. 자, 그런 개인의 소득을 파악을 해서요, 자, 그거를 법에다가 열거를 해뒀다 이 얘기죠. 그래서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를 하는 게 원칙. 자, 이게 열거주의. 그렇지 않고 법에 열거된 거 이런 것들만 과세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다 포괄적으로 과세를 하는 개념, 그건 포괄주의 이 얘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일단 다 과세하는 개념이다 했었죠. 소비하면 다 과세 이랬었잖아요. 자, 그리고 법인세도 포괄주의 같은 개념으로 과세를 하고 있죠. 자, 법인의 그 소득은요, 자,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으면 자본 내 거잖아요. 자, 내게 증가했으면 세금 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두고 있다 했었죠. 그래서 법인세 여태까지 배웠던 건요,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에 따른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소득세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법인세보다 소득세에서 잘 물어본다 이거는. 자, 소득세는요, 전부 다 개인의 소득 생겼다고 다 과세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 교통사고 나서 누워있다 그랬는데 보험금 받았는데 그거 과세하겠다 이렇게 못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세 대상으로 넣어 있지 않다는 얘기야. 뭐가 안 돼 있다? 법에 열거가 안 돼 있다 이 얘기요. 자, 열거된 것만 과세를 하는 게, 자, 그게 원칙이다, 소득세는. 그래서 법인세법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개인이 번 소득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과세하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개인은 모든 개인들이 다 그런, 우리가 뭐 업이라고 얘기하는 사업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소득을 벌어들이고 이런 건 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과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소득을 과세할 건지,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이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를 파악을 했는데요. 자, 그게 8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자, 43페이지 보세요, 교환. 자, 소득세는요, 과세하는 방식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그 법인세법에 있어서 세무조정 소득처분만큼 중요한 내용이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하는 방식이다. 자, 교환 43페이지 보시면요, 개인의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소득들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소득들이 있는지 봤더니 요 8가지 소득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자, 이 8가지로 개인의 소득을 구분할 수가 있더라 얘기죠. 자, 그리고 각각의 이자소득은 어떤 거, 배당소득은 어떤 게 배당소득, 이런 것들을 소득세법에 다 열거를 해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자소득은 기본적으로 얘는 자금 빌려준 거, 자금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돈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행에다 돈 맡겼다 하면 은행한테 돈 빌려준 개념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은행에서 그거 활용해서 뭐 대출해주고 또 수익 얻고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거기에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금 사용에 대한 대가다 하면 그건 이자소득, 내가 벌어들였으면 이자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
자, 배당소득은 내가 투자를 했죠. 어느 회사 주식 갖고 있다 그랬죠.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자, 그게 배당소득이다. 내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말 그대로 투자를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으면 그거 주주들한테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 거 배당이다 그랬었죠. 분배받는 거. 자, 그게 나의 배당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이 법인세법에서 우리 배웠던 각사업연소 소득 금액하고 유사한 개념이죠. 각사업연소 소득 그거랑 유사한 개념. 그래서 개인 사업체다. 자, 그냥 개인 사업자로 내가 사장으로 해서 사업체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꼭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거 아니죠. 사업체 운영하려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인이 그 계속 반복적인 업을 통해서 그렇게 벌어들인 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다. 개인 사장이다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내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고용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회사에다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둘 다 계속적 반복적이기는 하죠. 내 노동력 제공하는 거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 노동력 제공하고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성은 동일해요, 둘 다. 자, 그렇긴 한데요. 근데 둘의 차이가 있죠. 자, 근로소득은요. 자, 얘는 만약에 내가 근무를 하고 있는 데가 편의점인데요. 자, 편의점에서 만약에 손실이 났어요. 마이너스가 났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 채워놓고 이래야 돼요. 내가 메꿔야 돼. 싸게 팔았어요, 말 그대로. 그래 세일하고 뭐 이래서 가끔 뭐 싸게 그 유통기한 다 되고 이런 거 싸게 팔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원가보다도 싸게 팔았어. 자, 그래서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나한테 책임져라 이러지 않죠. 남은 것도 누구 거? 사장 거. 그리고 부족한 것도 사장 책임이죠. 자, 그래서 사업소득학의 차이점은요, 독립성이 있냐 없냐 이게 차이점이죠. 독립성이란 얘기는 자기 책임, 자기 계산 하에, 자기 계산, 자기 책임 하에 이 뜻이에요. 자, 그 얘기 쉽게 생각하면 아까 손실 난 것도 자기 책임, 이득 난 것도 자기 책임 이 얘기요. 자, 그러면 그 편의점의 사장은 사업소득인 거죠. 자, 나는 거기서 근무하고 있다. 그럼 나는 근로소득인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 이건 아시죠? 자, 국민연금 알잖아요. 가장 흔한 거 국민연금. 노후화되면, 그러니까 뭐 노후화라니까 그렇네. 물건처럼 얘기했네. 죄송해요. 자, 이제 노령화가 되면은 연세가 어느 정도 차시면 그러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죠. 지금은 몇 세인가요? 65세인가요? 국민연금 수령하는 시기. 자, 그래서 연금을 수령했다. 자, 그러면 그건 연금소득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기타소득은 이도저도 아닌 거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8가지 소득 중에 퇴직소득 먼저 보시면요. 자, 퇴직소득은 말 그대로 회사 다니다 퇴사했죠. 퇴사하면 그러면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한 달치 급여는 줘야 되는 걸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년 근무했으면 한 달치 급여 정도는 그걸 퇴직급여로 지급을 해줘야 된다. 그럼 그거 받은 거 뭐예요? 퇴직소득이다 말 그대로. 회사 그만두면서 받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 자, 양도소득은 개인이 부동산 같은 것들을 팔았다. 가장 흔한 게 부동산 같은 것들이죠. 과세 대상이.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던 뭐 아파트를 팔았다. 아니면 상가를 팔았다. 토지를 팔았다. 자, 이러면 양도소득을 내야 된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양도라고 얘기를 하죠. 명의 넘겨주는 거 양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딴 사람한테 팔면 명의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이다. 자, 그 다음에 기타소득은 뭐냐? 자, 기타소득은 일단 다른 소득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자, 말 그대로 기타야 기타. 이도저도 아니다 그 뜻이요. 그래서 그거 왜 이 뜻이죠. 그래서 다른 소득에 만약에 해당이 되면 다른 소득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고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 자, 일정한 소득들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자, 아까 원래 소득 원천설이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그랬었죠. 근데 기타 소득 딱 소득 원천설 으로만 딱 과세를 하지 않아요. 소득세법도. 그게 근간이란 얘기지. 자, 근데 기타 소득은요. 얘는 일시적 또는 우발적 어쩌다 한번 발생. 자, 이게 특징이요. 기타 소득은. 자, 그게 특징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됐다. 이건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아파서 누워 있는데 세금 내라 이럴 순 없지만 복권 당첨됐잖아요. 그러면 뭐 꽁돈 생긴 거죠. 사실 뭐 그 노력했다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꽁돈 생긴 거잖아요. 그럼 과세하겠죠. 자, 이거는 뭐 되는 사람은 뭐 몇 번도 되지만 안 되는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죠. 일시적이다. 자,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 소득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개인이 복권에 당첨됐다 이런 것들. 자, 그렇다 하더라도요. 소득세법은 어쨌든 열거주의라 그랬잖아요. 원칙이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개인이 일시적으로 어떤
소득이 생긴 것들 전부 다 과세하진 않아요. 자, 열거주의로 해서 소득세법에서 이런 소득들은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이렇게 열거를 해두고 있다는 얘기요. 그죠? 그것만 과세 대상이요. 그거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파서 보험금 수령했다. 그거는 기타 소득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과세 대상 아닌 거야. 그런 것들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소득 원천을 이렇게 구분해서요. 개인의 소득을 8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 각각의 소득이 어떤 것들인지를 법에다 열거를 해두고 있고 그 열거된 것만 그 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는 게 원칙. 그게 원칙. 원칙이란 얘기는 예외가 있다 이 뜻이죠. 예외가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중에서요, 기타 소득은 아까 일시적인 소득인데 특징 자체가 일시적인 소득인데도 과세를 한다 그랬었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법에 열거되어 있는 거 그것만 과세하는 건 맞아요. 자, 그리고 이자나 배당소득 있잖아요.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아까 이자소득은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다 했었고요. 자, 배당소득은 내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다 했었죠. 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얘는 포괄주의처럼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득들은 이자소득에 해당돼, 이런 소득들은 배당소득에 해당돼 규정을 하고 있죠. 법에 열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거 외에도 이자소득과 유사하다,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있다. 그러면 이자소득. 법에 딱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얘네 둘은 포괄주의처럼 과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형별 포괄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칙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 맞는데요. 자, 그런데 이자나 배당은 이거는 그 성격이 있더라. 자, 그러면 유사한 것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렇게 넣어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딱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지 않는다 그 뜻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포괄주의처럼 과세하죠. 그 유형에 해당이 된다면 포괄주의처럼 과세하겠다.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야. 되셨나요? 워낙에 자본시장이 요즘에는 그 국제적으로 다 개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막 이래서 파생상품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되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딱 이렇게 법에 열거된 거 이런 파생상품 뭐 ELS 뭐 이런 것들 과세할 거야 이렇게 하고 봤더니 다른 신종 상품을 막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금융업체에서. 그러면 이게 열거가 안 돼 있으면 과세를 못하는 방식이랬잖아요. 원래 원칙이.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 과세 못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 이러니까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얘네 둘은 그런 성격이 있다. 이자 성격이 있다. 배당 성격이 있다. 그러면 넣어서 과세를 하겠다는 포괄주의 같은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거 9번 금융투자소득. 자, 지금까지는 그냥 소액주주예요. 내가 상장 주식 있잖아요. 그 상장 주식을 사서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사서요. 그거 팔았어요. 그거는 과세 안 하고 있었죠. 여태까지. 대주주가 파는 경우에만 그때만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상장 주식인 경우에. 비상장은 다 과세요. 근데 상장 주식은 자본시장 활성화 때문에 주식의 거래가 잘 되고 해야 기업에 자금이 잘 들어가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장 주식 매매했다. 그래서 매매 차익 같은 거 생겼다 하더라도 과세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는. 대주주 상장 주식 내가 대주주다. 그런 경우는 거의 뭐 이제 재벌기업 그 대표 이런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 같은 뭐 그 개미 투자자라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대주주로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러면 뭐 주식 갖고 있다가 상장 주식 갖고 있다가 팔았다 하더라도요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자, 근데 그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얘가 금융투자소득. 주식 같은 거 투자해서 특히 뭐 상장 주식 이런 것들 투자해서 생긴 소득 있죠. 그것도 과세를 하겠다. 자, 이렇게 이미 세법이 개정은 됐어요. 자, 개정은 됐는데요. 종전에 과세 안 하던 거를 이제 과세를 하겠다 들어가면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과세를 못 하고요. 이미 개정되고 2년 전에 개정이 됐어. 근데 바로 과세를 못 하고 언제부터 하겠다? 2023년부터 이건 과세하겠다. 자, 그렇게 이미 2년 전에 개정이 돼서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개인의 소득을 9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더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이 이전에 합격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돌아가는 걸 보면 2년 더 유예할 것 같죠. 2년. 요즘에 워낙에 좀 경기가 침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과세 안 하도록. 그리고 요즘에 주식가치 엄청 떨어졌잖아요. 막.
주가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손해 보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더더욱이나 투자 안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얘는 2년 더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건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요거 하고요. 기타 소득에서 우리 가상자산 있죠?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코인. 자, 그것도 원래가 올해부터 과세였어요. 2022년도부터가 원래가 과세였어. 이미 그것도 세법 개정은 2년 전에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행이 가상자산 과세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그거 과세는 2022년도부터였고요. 얘는 2023년도부터 시행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작년에 대선 있으면서 그 가상자산도요 1년 유예했어요. 그 과세하는 시기를. 그래서 2023년도로 맞췄거든요. 근데 얘가 또 2년 유예될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어. 자, 근데 2년 유예될 것 같다. 그래서 가상자산도 마찬가지. 요즘에 코인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과세하기가 좀 힘들다. 손해 본 사람들 엄청 많잖아. 막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2년 유예될 것 같아요. 다행이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행이지. 그 전에 빨리 합격하세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복잡해져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8가지로만 배울 거예요. 자, 이 8가지. 얘는 8가지 소득인데요. 자, 이 8가지 소득 일단 기억하셔야죠. 어떤 소득이 있는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좀 기억하세요. 입회사, 근연기, 퇴양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 이유는 뭐 요번 인문 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자, 이유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기억하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퇴직 양도는 상관없는데 여기까지 기타 소득까지 있죠. 자, 기타 소득까지는 요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거는 나중에 왜 그런지는 기본 과정에서 그때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6가지 소득 있죠. 자, 6가지 소득하고요. 그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개인의 소득은 지금 금융투자소득은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자, 그러면 개인의 소득 원래 8가지인데요. 크게 대분류를 하면 크게 하면 3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위에 있는 3가지, 위에 있는 요 6가지, 죄송해요. 위에 있는 6가지 소득 있죠. 자, 얘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 종합소득이다 이렇게 불러요. 종합소득.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면 개인의 소득은 크게 구분하면 일단 요 6가지 합쳐서 종합소득 하나. 그죠? 종합소득. 이거 다 묶어서 종합소득이라 하죠. 다 합친다는 얘기야. 종합. 합친다는 뜻이요. 그렇게 과세한다 해서 이걸 합쳐서 종합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체적인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종합소득. 그다음 퇴직소득, 그다음 양도소득 요 3가지로 구분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6가지는 합친다는 얘기죠. 있으면. 근데 얘네 둘은 안 합친다는 뜻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과세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었죠. 자, 위에 있는 6가지 종합과세 하겠다. 자, 그 이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교환 44페이지 보시면요. 자, 44페이지 종합과세 6가지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요. 제가 앞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자, 얘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 해서 딱 과세하는 그 시간적인 범위를 딱 끊어놨다 그랬죠. 그냥 법에서 정해놨다. 자, 그래서 그걸 과세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과세하는 그 시간적인 범위 그 단위를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의 소득은요. 과세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딱 끊어요. 그냥. 내가 정하고 이럴 수 없어.
법인은 정할 수 있다 그랬죠. 사업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1회계 기간 1년 초과하지 않으면 1회계 기간 그대로 받아준다. 그거 사업연도 이랬잖아요. 그게 과세 기간이다. 법인한테는. 자, 그런데 개인의 과세 기간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정하고 이럴 수 없고요. 그냥 무조건 법에서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어. 자, 그건 과세 기간 이렇게 부른다. 사업연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개인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 1년 동안에요. 내가 만약에 2022년도였다. 그럼 2022년도에 나는 갑이라는 이제 나다 생각을 하시면요. 자, 갑이라는 나는 근로소득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이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 근로소득만으로 1,000만 원 벌어서는 못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투잡을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사업소득도 있다. 대리운전 기사님들 있죠. 이런 분들은 다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체예요. 사업체 각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소득도 있어. 자, 그런 경우에 나는 1년 동안 총 번 소득은 2022년도에 토탈이 2,000만 원 벌었죠. 그죠? 자, 근데 을이라는 애가 있어요. 내 친구가 있는데, 자, 친구는 열심히 근로소득만, 그러니까 직장에서 근무해서요, 뭐 야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만 2,000만 원을 벌었다. 해볼게요. 자, 그럼 2022년도 동안에요, 소득의 종류는 지금 다르죠. 갑은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그리고 을은 근로소득만 있죠. 자, 소득의 종류는 다르기는 해요. 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토탈 번 거는 2,000만 원 줄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각각 과세된다. 합쳐서 과세되지 않고요. 각각 어쨌든 소득 종류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류별로 각각 과세가 된다면 법인세도 누진세율 구조였잖아요. 자, 법인세도 과세 표준에 따라서 과세 표준 2억까지는 10%, 200억까지는 20% 이런 식으로 세율이 바뀌었었죠. 그래서 그거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계산도 해봤었죠. 그래서 법인세는요 10%부터 25%까지 4단계로 세율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세 표준 구간별로 해서. 자, 근데 개인의 소득은 더 심하다. 자, 개인 고소득 자영업자는요 거의 자기가 번 거에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은요 소득세 세율은 최저가 6%이고요 최고가 45%예요. 법인보다 더 높죠. 법인은 어쨌든 법인 단계에서 내고요. 그 주주가 돈 받아가면 또 배당으로 과세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법인세율 그렇게 높을 수가 없죠. 근데 개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벌면 다 내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최고세율이 45%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이런 국세만 내면 끝이냐? 지방세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세도요. 그 국세 한 10% 정도를 떼가요. 지금은 딱 10%는 아니에요. 근데 대략 한 10% 정도를요.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살림을 위해서 떼어가. 자, 그러면 고소득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45%에다가 또 한 4.5% 정도를 지방세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거의 50%죠. 49.5%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세율 구조가요. 당연히 소득세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누진세율 아시죠? 과세 표준 올라가면 세율이 자체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6%부터 시작해서 45%까지 있다. 이 얘기죠. 8단계로 되어 있어. 8단계. 자, 이러니까 어느 세율 구간에 들어가냐 이거에 따라서 세부담이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소득의 종류별로 해서 각각 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라 할게요. 자, 과세 표준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이 적용이 돼요. 과세 표준 1,200까지. 세율은 뭐 안 해오셔도 돼. 그냥 참고로 아시면 돼요. 나중에 뭐 문제가 산출세 계산해라, 세액 계산해라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요. 1차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2차 시험에서는 다 계산하셔야 되거든 끝까지. 그래서 이 사람 세금 얼마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세액 계산 당연히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세율 이런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건 줘요. 표를 아예 줘. 그래서 세율표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냥 지금은 그렇구나 들으시면 된다. 자, 과세 표준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200만 원 초과하고요. 초과하고 4,600만 원까지는 15% 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갑은요. 각각 소득 종류별로 따로따로 과세를 하면 얘는 1,200만 원 이하니까 각각 6%씩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세금은
60 해서요. 토탈 2022년도 소득에 대해서 세부담은 120이 되겠네. 1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을은 소득 종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로소득 하나밖에 없죠. 자, 이러니까 이거는 각각 과세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이렇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지금 1,200만 원 초과하죠. 1,200만 원 초과하면 4,600까지는 15% 세율 적용된다 그랬었죠. 초과 누진 세율이다 했어요. 그럼 1,2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되지만 1,200만 원 초과하는 나머지 800만 원이죠. 자, 800만 원은 15%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192만 원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러면 소득의 종류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2022년도에 벌어들인 게요. 갑이나 을이나 똑같았잖아요. 2천만 원. 자, 이랬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차이가 없었는데요. 세율을 소득의 종류별로 각각 적용을 하냐, 같이 그냥 하나로 적용을 하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누진세율 구조다 보니까 세부담이 을이 훨씬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죠. 자, 이건 안 되겠다는 얘기야. 자, 이게 개인의 소득 거의 경상적 뭐 이렇게 발생이 되는 소득이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소득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소득세는 일단 자, 구분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얘를 따로따로 과세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얘의 세부담이 훨씬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합쳐서 과세하겠다 이 얘기야. 자, 과세 기간은 딱 1년이라 그랬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딱 정해져 있다. 그럼 1년 동안 개인이 번 소득이 있다면 그거는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 뜻이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종합과세다. 종합과세. 합산해서 세율 적용하는 걸 얘기를 한다. 과세하겠다 이 뜻이요. 자,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자, 그럼 종합과세를 하면요. 세금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을은 뭐 바뀔 게 없죠. 종합과세를 하든지 뭐 안 하든지 어쨌든 소득 종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어쨌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192만 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바뀌겠지. 갑은 소득적 유별로 각각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합치겠다 이거죠. 자, 합치면 얼마? 얘는 과세 표준 2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럼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하니까 얘랑 똑같이 계산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도 192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러면 세부담 똑같죠. 자, 그래서 동일한 소득이 있었다. 자, 그럼 다른 조건 차이가 없잖아요. 자, 그럼 동일한 소득이 있었으면 세부담 똑같이 하는 거. 이게 공평하다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같은 소득이면 같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자, 이게 평등하다, 공평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평등하도록 이렇게 조세부담 평등하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종합과세를 한다는 거.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 가시면요. 43페이지. 자, 43페이지 가시면요. 자, 개인의 소득 아까 8가지라고 했는데요. 자, 그 소득 생긴 거 있으면 1년 동안의 소득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다. 세율 적용하겠다. 자, 그걸 우리가 종합과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합산해서 신고. 합산해서 누진세율 아까 그거 적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종합과세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지금 합치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합친다 그랬어요? 여기 1번 이자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만 합친다 그랬죠. 퇴직이나 양도소득은 합치지 않아요. 이거는. 자, 개인의 소득 합쳐서 과세한다 했는데 얘는 왜 그 같은 2022년도 같은 과세 기간에 있었는데 발생이 됐는데 얘네들은 왜 안 합치냐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자, 퇴직소득. 자, 퇴직소득이요. 이게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어떤 그 주식회사 A라는 회사에서요. 10년을 근무해서 10년 근무하고 퇴사를 해요. 그럼 내가 받은 퇴직금은 10년치 아니야? 그죠?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정도 급여 준다 그랬죠? 그럼 10년치에 해당되는 그럼 10년치 급여 받았을 거 아니야? 한 달치씩 해서 10번에 해당되는 거 받았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내가 10년을 근무를 한 거라면 그 10년치 소득이요. 한꺼번에 내가 퇴사를 함으로써 그때 일시에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억이었다. 1년에 뭐 1억이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좋겠죠. 그럼 한 달에 1억이란 얘기니까. 어쨌든 10억을 받았어. 자, 그럼 이 소득하고요. 다른 뭐 근로소득도 있을 수 있고 할 거잖아요. 퇴사할 때까지 근무했을 테니까. 근로소득도 있고 뭐 나는 이자나 배당소득도 있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 다 합쳐버리면 자, 이러면 얘네들은 1년치 소득만 끊어서 자, 그렇게 합쳐주면 되는데 얘는 그 성격이 아니다. 자, 10년치 소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합쳐버리면 세율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얘기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 해 동안에 이렇게 발생된 소득인데요. 그 소득이 계속 실현이 안 되고 있다가 내가 퇴사를 했다든지 뭐 이런 사건이 생겨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일시에 실현이 된다. 자, 그런 일시에 실현된 소득을요. 자, 이걸 그냥 1년치 소득처럼 얘네들하고 합산해서 과세를 하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엄청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 결집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여있던 소득이었다 이거예요. 10년 동안에 뭉쳐있던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다. 자, 그럼 그대로 그냥 합산해서 과세하면 결집 효과가 생기게 된다. 자, 이건 생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10년치 소득이면 얘는 따로 과세해야겠네. 자, 그래서 결집 효과 완화를 위해서요. 다른 소득하고 합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퇴직 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할게. 이걸 뭐라 부르냐? 분류과세라고 해요. 분류과세. 얘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 뜻이요. 자, 이게 분류과세다. 소득 종류이죠. 자, 종류를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요. 그게 분류과세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퇴직소득이 만약에 2번 있었어. 이건 합산하는 거 맞아요. 자, 2022년도야 만약에. 자, 2022년도에요. 내가 중간정산 받을 수 있잖아요. 아직 내가 근무하고 있는데 근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나 이때 것까지 돈 급하니까 이때 것까지 퇴직급여 좀 미리 줘라. 나 퇴사할 때 어차피 받을 거 지금 시점으로 해서 좀 미리 줘라.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간 정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2년도 중에 중간 정산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 퇴사도 했어. 그래서 중간 정산은 뭐 5월까지 받았다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2022년 중에 뭐 7월 31일자에 실제 퇴사했어. 자, 이러면 2022년도 1년 동안에 퇴직 소득이 2번 있었던 게 맞죠? 자, 중간 정산 앞에 것까지 지금 요 5월 31일 시점 것까지 먼저 정산해서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기 거 당연히 줘야죠. 자,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요 기간 두 달밖에 안 되지 않냐? 그게 아니죠. 여태까지 계속 근무했던 애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도 줘야 돼요. 자, 그래서 2달치 나머지 이제 실제 퇴사할 때 정산해서 줄 거 아니야. 자, 이거는 1년에 2번 생긴 게 맞죠. 같은 퇴직소득이 2번 생겼잖아요. 자, 이건 합산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지엽적인 얘기고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어쨌든 퇴직소득은요. 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그러면 결집 효과 때문에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자, 그래서 그러지 않겠다. 결집 효과 완화를 위해서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과세할게. 자, 이걸 분류과세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나중에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좀 보실 텐데요. 자, 근데 그거 보시면 이제 이 근속 연수 있잖아요. 10년치 거란 얘기 아니야 퇴직급여가. 그러면 그거를 좀 근속 연수를 고려를 해주는 그런 그 세액 계산 방법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억 받았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게 딱 명확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좀 퇴직소득 계산 구조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명확하게 와닿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구조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 그냥 이건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요. 자, 10억이잖아요. 그럼 이거 10년치 거 아니에요? 10년으로 나눠줘요. 10년치 나누면 그럼 1억 생기죠? 자, 이게 1억이 1년치 과세 표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세율 적용하겠다 이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세액 나오면요. 다시 10년치니까 요 세액은 1년치 세금이죠. 다시 10년 곱하는 거야. 자, 그 얘기가 근속 연수로 일단 과세 표준 아까 10억이었잖아. 자, 10억이었죠. 자, 10억을 근속 연수로 나눠줘라. 자, 10년이다 가정했죠. 그래서 1년치 과세 표준을 만들어내고요. 그 1년치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6%부터 45%까지 있다는 세율, 그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액 계산이 됐겠죠. 그럼 다시 이건 1년치 세금이니까 10년치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10억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근속연수를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근속연수를 나누죠. 세액 계산할 때. 그래서 연으로 나눈다. 연분 나눈다. 연분.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세액 계산이 됐으면 다시 10년치 세금으로 바꿔줘야죠. 연승. 그래서 연분연승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속 연수로 나눠줬다가 그렇게 해서 1년치 과세표준 구해서 거기다가 세율 적용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근속 연수 다시 곱한다. 그래서 연분연승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한 게 지금 결집 효과를 완화를 하기 위한 거죠.
10년치 거니까 1년치로 바꿔서 세율 적용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 안 하는 이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야. 자, 양도소득도요 매 해마다 내가 뭐 부동산을 막 계속 팔아 해마다. 자, 이러면은 이건 계속 반복적 아니에요. 자, 이거는 사업소득이라 볼 수 있죠. 부동산 매매업자 사업소득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 외에 개인이 그냥 일시적으로 부동산 갖고 있다 팔았어도 과세가 된다 그랬죠. 자, 요거는 요 양도소득은요 일시적인 거죠. 계속 반복적인 게 아니다.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가야 된다. 그건 업이다. 계속 반복성 업이다 그랬잖아. 자, 부동산 매매업 이런 식으로. 자, 일시적으로 어쩌다가 한번 내가 갖고 있던 토지가 있었는데요. 토지 10년간 보유하고 있었어. 10년 보유하고 있던 걸 이때 팔았다. 자, 그래서 10억이 남았다. 자, 이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자, 이거는 10년 동안에 올라간 시세가 올라간 부분이 내가 양도를 함으로써 팔므로써 자, 이때 한꺼번에 실현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1년치가 아니라 10년치 소득이다 볼 수 있는 거죠. 1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이렇게 올라갔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면 10년치 소득인데 다른 1년치 소득하고 합산하면 안 된다 이 뜻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도 결집효과 완화를 위해서 분류과세한다. 분류. 자, 분류과세. 자, 얘는 소득 종류죠. 종류별로 구분해서 과세하겠다는 뜻. 그러니까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말아라. 합쳐서 과세하지 말아라. 양도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하는 거 아니다. 이 뜻이요. 이러니까 개인의 소득은 크게 요 위에 6가지는 합산해라. 합쳐라 이거였죠. 1년치 소득이다 얘네들은. 그래서 1년치 거 합산해라고 같은 과세 기간이면 그래서 종합과세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그래서 종합소득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종합소득. 그다음 얘네들 합치지 말아라. 각각 해라. 그래서 퇴직소득, 양도소득. 자, 이렇게 개인의 소득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해되셨어요? 소득세법은 이 과세하는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종합과세라는 게 뭔지, 분류과세라는 게 뭔지, 그리고 왜 분류과세 하는지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돼. 그런 것도 잘 나와요, 문제에서.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몇 년치 소득이 한꺼번에 일시에 실현되고 이런 성격은 아니란 얘기죠. 계속 반복적으로 해마다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해마다 끊어서 과세할 수 있는 자, 그런 소득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소득들은 합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근데 이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 있잖아요. 종합소득에서는 또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리 따로 떨어졌다 이 얘기죠. 분리해서 과세하겠다. 자, 이 분리과세랑 밑에 있는 분류과세랑 헷갈리시면 안 돼. 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말아라 이 뜻이라 그랬죠. 근데 분리과세는 뜻이 뭐냐면 얘는 이 종합소득 내에 있어. 지금 6가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데 합치지 말라는 얘기야. 자, 그게 분리과세다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 종류별로 구분한 게 아니죠.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따로 뗀다. 여기 종합과세 돼야 되는데 종합소득에 있는데 근데 따로 뗀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합산 안 하는 거는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하는 거는 성격은 똑같거든요. 분류과세나 분리과세나 똑같다. 소득 성격은. 근데 자, 얘는 소득 종류별로 해서 따로 과세인 거고 얘는 소득 종류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따로 과세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 어떤 걸 분리과세라고 하냐? 자, 교환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분리과세를 이해를 하시려면 원천징수라는 요 제도를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소득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원천징수.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법인세법에서도 원천징수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소득세법에서 훨씬 중요해요. 원천징수는.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설명 드릴 거라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자, 원천징수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천징수라는 게 뭐냐면 소득을 이제 지급하는 지급자가 있어. 자, 그래서 회사다 생각해 보세요. 쉽게. 자, 회사 또는 은행이요. 자, 은행이 이 상대방 이 사람의 소득을 지급한다. 얘 갑이라고 해볼게요. 갑의 소득을 지급한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 지급하는 거 이자나 뭐 배당 소득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한다. 은행에서. 그래서 보면 우리 보통 예금 통장 이런 데도 이자 붙고 하잖아요. 은행에서 이자 지급하는 거죠. 자, 내가 돈 맡겨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 아니요. 자, 그다음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건 개인 갑한테 지급하는 거 뭐겠어요? 근로소득이겠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월급 주고 이럴 거 아니요. 그래서 근로소득.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지급받는 자 있죠. 그 돈을 받는 사람 이자 받고 급여 받고 월급 이런 것들 받고 하는 이 사람의 소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득자, 소득이 생긴 사람, 소득자. 근데 이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 있죠. 지급자. 은행 또는 회사다. 예를 들어서 자,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요. 만약에 은행에서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100만 원이었다 가정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도 100만 원이었다 가정해 볼게. 자, 그러면 전부 다 지급하면 안 되고요. 자, 이 소득의 원천에서 소득에서 그러니까 요 100만 원에서 생긴 소득. 자, 여기에서요. 징수를 하래. 징수가 뭐라 그랬어요? 세금 걷는 거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세징수법 배웠잖아요. 자, 징수를 하래요. 뭐를? 세액을. 자, 소득 지급할 때 요 소득 생긴 요 금액 있죠? 그걸 소득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세금을 징수하래. 세액. 그죠? 세액을 걷어라. 이 얘기요. 걷어서 그거를 세무서에다가 갖다 내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원천징수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원천징수. 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이 소득자의 소득을 지급할 때요. 자, 그때 세금을 뗀 나머지를 줘라 이거예요. 다 줬으면 세금 다시 걷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히 실무적으로는 세금 뗀 나머지를 주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자 소득이었다. 자, 그러면 얼마를 그러면 세금을 떼야 되냐 이런 것들 법에 다 정해져 있어야겠죠. 자, 그건 얘가 소득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자, 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자를 받는 애, 은행에서 이자 받는 애. 법인도 통장 가지고 있으면 이자 붙을 거 아니야. 자, 법인도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개인, 내가 통장 갖고 있다. 자, 그러면 거기도 이자 붙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개인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세금 얼마 떼야 되니? 이게 정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받는 소득자, 예세금 아니에요, 예세금. 예세금을 떼란 얘기요, 지금.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주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소득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요. 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원천징수 얼마 해라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얘가 개인이었다면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겠죠. 자, 법인세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얘는 대부분 원천징수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개인인 경우가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인 경우로 지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이 개인이요. 그러면 소득세법 적용 받을 거 아니에요. 얘는 어차피 나중에. 그럼 소득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얼마 떼라 규정되어 있는 그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해라. 그럼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요.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되니? 이 금액에 지급하는 금액의 14%를 일반적으로 14%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액을. 자, 그럼 100 지급할 때 100을 다 지급하면 안 되고 지급하는 금액은 86. 자, 86만큼을 얘한테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14 맞죠? 자, 14만큼은 떼서 그건 세무서에 갖다 내라.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자, 징수는 언제 하냐? 징수는 지급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급할 때. 자, 이자 지급한다. 그러면 이자 지급할 때요. 그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지급했다가 다시 걷어오고 이러지 않고 당연히 어떻게 한다? 떼고 준다. 떼고. 자, 그렇게 지급할 때 징수를 해서요. 떼든지 어쨌든지 그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징수했으면 징수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 세금 얘가 갖는 거 아니죠? 자, 누구 세금이요? 얘 세금이잖아. 갑이라는 애. 얘 세금 아니야. 얘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자, 그 세금을 뗀 걸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해줘야 된다. 자, 누구 세금으로? 얘 걸로, 갑 걸로.
갑걸 내가 갑의 소득을 이만큼 지급하면서 요만큼을 떼었어. 자, 그래서 이거 갑의 세금이야 하고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해주게 된다.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게 된다. 자, 근로소득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회사에서 급여 지급할 때요. 우리 뭐 직장인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자, 회사에서 급여 지급할 때 급여가 줘야 될 게 만약에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다 주지 않죠. 뭐 사대보험료 이런 거 뗀다. 뭐 그런 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세금도 떼고 지급하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해도 100만 원 다 받는 사람 없어요. 세금 떼고 준다. 그게 원천징수. 요걸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근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세법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있지 않아.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 몇 프로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가 있다는 얘기야.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세액표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급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인 경우에 얘의 부양가족 이런 것도 따져줘야 돼요. 그건 왜 따지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것들 따져서요. 그 표가 있어. 얘가 받는 급여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이다. 근로소득. 그리고 여기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자, 일단 벌어서 나는 먹고 살아야죠. 한 명부터 출발하겠지. 부양가족. 그리고 나는 배우자도 있어. 그냥 집에 있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럼 2명. 이런 식으로 배우자 또는 뭐 그 자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몇 명이냐에 따라서 부양가족에 따라서 자, 거기에 얼마 떼라. 난 혼자 먹고 산다. 그러면 여기에 딱 규정되어 있는 금액 있죠? 그걸 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표가 아예 구시가 된다. 국세청 들어가면 혹시 궁금하면 국세청 들어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간이세액표라는 이 표에 정해져 있는 그 세금을 뗀 나머지를 줘야 된다. 이거죠? 자, 왜 그러냐?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얘는 국가 입장에서는요. 자, 세금을 미리미리 걷는 효과가 있죠. 이 갑의 이거 이자소득이고요. 근로소득이에요. 자, 그러면 2022년도에 매달마다 근로소득 받고 뭐 이럴 거잖아요. 자, 이게 계속 있었어. 그럼 얘는 2022년도 소득에 대해서요. 원래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자기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이거 얘기했었죠. 5월 31일까지라 그랬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이게 1년이 과세 기간이다 했었고요. 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자기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내년 5월 31일이 돼야지 세금이 들어오겠죠. 국가로. 근데 얘가 지급할 때 미리미리 세금을 떼서요. 자, 그렇게 뗀 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미리미리 걷는 효과가 있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뭐 딱 원래는 이때 신고 납부가 이때 되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뭐 어디다 쓸 건지 뭐 이런 예산을 다 책정하고 이러냐. 근데 그 이전에도 막 하다 보면 이게 예산이 내가 짠 대로 딱딱 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돈이 필요하고 할 수 있죠. 그런 데도 쓸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국가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세금을 걷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앞에서 중간연합이다 했던 것도 마찬가지. 절반 정도 미리 내라 그랬었죠. 1년치 세금 한꺼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한참 걸리니까 1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한 6개월치 정도 미리 내라 했었잖아. 법인세에서 배웠었죠. 자, 그런 성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성격이 있어요. 자, 더 큰 이유가 있죠. 자, 원천징수하고 있는 이유. 더 큰 이유는 뭐냐? 그거는 10분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돼갖고 자,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집중도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네, 쉬었다 할게요.